안녕하십니까. 벌써 또 11월 또 다 지나갑니다. 이제 강의를 이제 뭐 두 번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기말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여태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강의 빠지지 않고 잘 또 들어주시고 이제 금주중으로 또 시험 문제를 또 이제 사전에 또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또 제 12장 인권과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인권과 청소년 복지는 청소년 인권의 역사와 인권의 내용에 대해서 되도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은 어떤 인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그들의 인권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자, 우리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와서야 확대되면서 아마 인권 일반이라든지 학생 인권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연구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기존에 국가 권력에 의한 어떤 인권 탄압과 그다음에 이제 IMF 이후 구조 조정에 따른 그 실업 문제, 그다음에 어떤 그런 소득 불균형이 심화로 나타나서 소득 분배의 어떤 그런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어느 정도 확산되었음에 반해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이라는 주제는 아마 최근에서야 인권 그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주목받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어떤 논의의 수준은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권의 영역으로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그리고 인권 주체로 어떤 나서고자 하는 이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이 이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이 과정과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그런 어떤 합의한 청소년의 인권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최근에 청소년들의 인권의 주체로서 나서고자 주장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자는 것이 이제 인권과 청소년의 어떤 그런 그 복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 인권의 역사에서 인권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권의 개념을 한마디로 이거다라고 규정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인권의 어떤 개념과 범주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규정되고 역사 속에서 풍부해진 어떤 역동적인 것이기 때문이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권의 어떤 그런 인권은 문자 그대로 어떤 면에 보면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당연히 가지는 어떤 권리다.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당연히 어떤 가지는 권리가 어떤 면에서는 인권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인권의 주체인 인간은 사람으로 그 어떤 보면 어떤 존재적인 동시에 한 국가의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위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인권은 뭐냐 하면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누려야 할 어떤 자유와 권리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나라의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행사해야 할 어떤 자유와 권리를 함께 뜻하는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권은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갖는 어떤 보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한 국가의 구성원인 이 시민으로서 행사해야 할 어떤 특정한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보편적인 어떤 권리임과 동시에 한 시민이 어떤 행사할 특정한 어떤 이 권리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어떤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편적이고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어떤 전제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어떤 근본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졸업한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권리로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소유하고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가 바로 어떻게 돼요? 인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보편적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실정법을 통해서 보장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에 이르러 이제 가능하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한 존재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그다음에 규정하기 위해서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실정법의 체계 속에서 도덕적 권리로서 승인됨으로써만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의 역사는 국가에 대해서 이러한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고 또한 국가를 통해서 권리 보장의 조건을 마련하려는 어떤 그런 인류의 투쟁의 역사이고 이런 투쟁을 거쳐서 인권의 개념은 역사 속에서 이제는 풍부하게 진행되어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인권에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그런 대체적으로 오늘날 어떤 광범위한 동의를 얻고 있는 인권의 성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런 것이라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인권은 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떤 특권과 대비되는 어떤 그런 인권은 인종이라든지 어떤 종교성, 피부색, 사회적 출신, 어떤 정치적 의견, 그리고 어떤 사상이나 재산, 나이 이런 것 등에 따라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에게나 그리고 이 보편적으로 향유되어야 하는 것이 인권이다. 그래서 인권은 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특권성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그다음에 차별 없이 이것이 어떤 인권은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인권은 기본적 필수적 성격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인권은 필수적이지 않은 어떤 권리나 혹은 어떤 자격과는 구별되는 이 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란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요청되는 이 권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는 인권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국가 권력의 이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국가의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잖아요. 늘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 주권 원리의 어떤 필연적 규결로서 국민은 어떻게 돼요? 국가에 대한 어떤 인권의 보장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인권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과 동시에 국가 권력의 어떤 자의적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 행사의 한계를 규정짓는 어떤 중요한 잣대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 권력, 즉 어떤 면에서는 이 인권을 얼마나 정도 보장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인권을 보장할 때 민주주의가 얼마나 돼 있고 이것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진국이냐 아닌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들, 특히 이제 공산주의 사회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국민의 어떤 인권을 무시하잖아요. 무시하고 그다음에 권력이 누구부터 나와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말에서는 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독재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인권이 얼마나 존중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인권은 많은 사람들 또 동일한 사람들에게 보편성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권을 무시한 나라들은 특히 이제 이게 후진국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공산국 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 국가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무시하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인권은 상호 의존성을 자체 속성으로 갖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뭐냐면 자 인권의 어떤 그런 주체인 추상적인 개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어떤 그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적 삶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어떤 구체적인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개인이라든지 어떤 공동체의 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어떤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우리가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자 인권은 상호 불가분성의 어떤 속성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인권은 이 자유와 평등을 핵심적인 가치로 우리가 추구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공포와 억압, 이 공포와 억압으로부터 이 자유를 의미하는 이 자유를 여기서 의미하는 이 자유권과 그다음에 빈곤으로부터 벗어나서 일정한 수준에서의 어떤 이 생존을 의미하는 사회권으로서 이제 구체화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인권은 얼마나 많이 그 자유와 평등의 이 핵심적인 가치인 동시에 이 공포와 억압으로부터 얼마만큼 자유를 의미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어떤 말이 인간의 생존 일정한 수준에서 어떤 생존권을 의미하는 어떤 그런 사회권을 구체화시키는 그러한 측면에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유 없는 평등, 자유 없는 평등, 그 다음에 자유 없는 평등, 그 다음에 평등 없는 자유도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어떤 면에서는 이 존엄성을 지켜낼 수 어때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유 없는 평등도 평등 없는 자유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낼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실적으로 보면 그 인권의 성격은 우리가 이제 다섯 가지로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런 어떤 성격은 실적으로 보면 얼마만큼 이 자유를 보장하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권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인권의 주체로서 청소년기의 어떤 그런 등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성인과 어떤 면에서는 이 구분되는 이런 어떤 그 독자적인 존재로서 아동이나 그다음에 이 청소년이라는 관념은 근대에 이르러서야 이제 등장한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인기와 아동기의 어떤 구분 후에야 좀 더 세분화된 개념들, 즉 유아기와 아동기, 청소년기 등의 어떤 구체적인 이 단계적 개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 중세 시대까지 아동은 어떻게 돼요? 아동은 어른의 어떤 장난감이나 아버지의 어떤 그런 사적인 소유물, 그리고 구체되어야 할 어떤 영혼,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어떤 자원, 이런 것들로 이제 간주되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성인과 구분되는 이 아동기와 청소년기가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어떤 그런 관념이 등장하게 된 것은 언제였냐면, 자, 사회 변동에 따라서 이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이제는 역사적으로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기 등장에 이제 공헌한 역사적 어떤 사회 변동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 이 원제설로부터 아동의 해방이라는 이 아동 간의 변화가 이제 들 수 있는데, 자 당시까지만 하면 뭐냐면 자 기독교적 원제설의 영향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본래적으로 어떻게 돼요? 타락해 있고 그다음에 어릴수록 속죄의 가정을 받지 못했으므로 더 깊은 죄에 빠져 있다는 이 관념이 어떤 면에서는 지배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육의 방법도 속죄를 강요하는 이 강압적이고 혹독한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종교적 원죄론의 어떤 도전에서 인간이 백지 상태로 출발한다는 이 로크의 주장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제기되고, 그리고 인간은 본래적으로 어떻게 돼요? 선하나 사회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다는 어떤 루스의 주장, 이런 것들이 이제는 설득을 얻으면서 인간관도 이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루스는 뭐냐면, 자, 성인의 축소물이 아닌 독자적인 존재로서 아동을 대우할 것을 이제 주장했다는 거죠. 루소는 성인의 축소물이 아닌 아동의 어떤 그런 고유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우할 것을 주장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영아기와 아동기, 청소년기 등의 어떤 발달 단계에 상한한 어떤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라는 어떤 그런 독자적인 관념의 출현에 이제 크게 공헌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아동과 청소년의 어떤 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이제는 저하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봉건사에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초기 단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가족은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경제 생산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는 공장제 기계공업 체제가 확대되면서 어떻게 돼요? 가족이 생산의 공간이 아닌 이제는 소비의 공간으로 전환되고, 가족 내 아동 노동의 이제 가치가 저하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산업화 초기 단계에는 아동과 청소년이 어떻게 돼요? 저임금 노동력으로 이제 선호되었지만, 이들이 이제 공장에서의 어떤 그런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이제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을 가혹한 노동으로부터 이제 보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의 재생산을 안정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아동 노동과 청소년 노동이 이제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동과 이런 청소년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돼서 학교와 가정에서 이제 보호받아야 하고, 그리고 미래의 노동력으로서 교육받아야 하는 어떤 대상으로서는 이제는 간주하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는, 자,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어떤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이제 강조되었던 있던 시대적 상황, 이제 시대적 상황을 들 수 있는데, 자,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하나의 어떤 요인이 아닌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종교적으로는 종교 개혁 이후 이제 갈라진 어떤 말에서 신구 세력이 어떤 종교적, 도덕적 위기를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제는 극복하고자 하였다라는 점을 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정치적으로는 중앙 집권적인 어떤 근대 국가가 이제 성립되면서 통일된 의식을 갖춘 이 국민의 양성이 어떻게 돼요?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이제 대두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대중적인 국민 교육에 관심이 증대될 수밖에 이제 없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적 요인으로는, 자, 과학과 생산 기술의 이 전문화로 인해서 일정 정도의 어떤 그런 지식과 기술을 갖춘 노동력이 이제 요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활동의 준비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학교 교육의 기간이 이제는 대중화, 장기화되었다라는 점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요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부유한 이 자본가 계급의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재산과 가문을 유지시켜 나갈 이런 자녀에 대한 각별한 보호와 교육의 중요성이 이제는 인식되기 시작하였다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화라든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아동과 이런 청소년이 이제 비행을 저짐으로써 사회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제 위기 의식이 일반화되었다는 점을 이제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직접적인 이런 어떤 생산 관계에 편입되지 않은 채 이제 교육을 받은 이런 기간이 이제는 연장되고, 이후에 이제는 발달 단계에 따른 아동기 내부의 어떤 이런 상위성이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아동과 구분되는 이 청소년이라는 독자적인 이제 사회 집단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러한 사회 변동에 따라서 아동뿐만 아니라 발달 단계에 있어서 아동과 구분되는 청소년이라는 이런 사회 집단이 이제 생산 현장이 아닌 가정과 학교에서 특별한 배려와 보호 그리고 가르침의 대상으로 이제 위치하게 되었고, 축소판 성인이 아닌 이제는 청소년이라는 이 독자적인 인생의 단계가 이제 존재한다는 관념이 이제 일반화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아동기가 등장하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실적으로 보면 이 어떤 그런 그 성인의 축소판, 성인의 축소판에서 이제는 청소년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독자적인 인생의 단계를 존재하는 이제 관념으로 일반화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감정과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행동 양식 등 아동과 청소년만의 어떤 문화와 세계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인식도 함께 이루어져서 이제는 청소년이 인권의 주체로 이제는 등장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청소년이 어디요? 인권의 주체다. 인권의 주체. 인권의 주체로 이제 등장하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청소년의 인권의 어떤 계속적인 우리 사항을 우리 살펴보면 인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아동기 내부의 어떤 그런 상위술에 주목받으면서 이제는 아동과 구분되는 청소년의 독자적인 사회 집단이 등장하게 됐고, 이제 감정과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 행동 양식 등 아동과 청소년만의 문화와 이제 세계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이제 인식도 함께 이루어져서 청소년의 인권의 주체가 이제 등장하게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자, 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국내외적 이제 노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이 자구책을 만들어갈 필요성을 이제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은 자, 인권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관심을 촉발시켰고, 특히 이제 UN 국제연합의 어떤 조직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이어지게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유례없는 이 대량 살상의 전쟁을 끝낸 세계 각국은 어떻게 돼요? 한 나라의 어떤 인권 수준은 다른 나라의 인권 수준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각성하고, 이제는 1948년에 어떻게 돼요? 세계 인권 선언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제는 이게 채택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에 관한 그 유엔의 어떤 다양한 노력 속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어떤 성문화하려는 이 국제사회의 노력은 오랜 준비 작업과 논쟁을 거쳐서 1959년에 이제 아동 권리 선언이 이제 채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과 관련된 이제 선언이 이제 채택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선언은 뭐냐면, 자, 아동이 행복한 아동기를 보낼 수 있도록 아동에게 어떻게 있어요? 아동에게 있어서 불가결한 어떤 권리를 승인한다는 점을 명기하였고, 아동에게 이름과 국적에 관한 어떤 권리라는 어떤 최초의 시민권이 부여된다. 시민권이 아동에게도 이제 부여되는 이러한 점에서 보호와 구제의 어떤 그런 아동 간에 입각했던 기존의 어떤 선언들과 큰 차이를 이제 보인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국제적인 어떤 선언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의 어떤 시혜와 보호의 대상에서 이제는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국제적 인식이 이제 확대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1959년에 아동 권리 선언이 채택되면서 이제는 어떤 그런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이런 어떤 그 이제 그 국제적인 인식이 확대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시민권 운동과 여성 운동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개인의 권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아동 학대라든지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이 이제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 이제는 어떤 주목을 받으면서 아동과 이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논의도 이제는 활발해지게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수민족이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기본권과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치적 힘을 가지지 못한 사회적 주변 집단이라는 인식이 이제는 확대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구속력 없는 어떤 선언문이 아니라 이제는 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조약을 통해서 이제는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이제는 강하게 제기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이제 보장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추세가 이제 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1966년에 책대된 두 개의 어떤 국제 규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동과 청소년의 어떤 특수한 지위를 고려해서 이들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이제 명기하게 되는 건데 이 규약은 뭐냐면 1976년에 제31차 유엔 총회에서는 아동의 권리 선언 20주년이 되는 1979년을 국제 아동의 해로 이제 설정하기로 이제 결정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폴란드가 어떻게 돼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국제 조약으로 이제는 성문화할 것을 이제는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세계 인권 선언과 그다음에 어떤 두 개의 국제 규약을 기초로 해서 오랜 준비와 이 논의 과정을 거친 후에 마침내 어떻게 돼요? 이제는 1989년 11월 21일에 이제 유엔 아동 청소년 권리 조약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탄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인 탄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현재 193개국이 이제 이 조약에 이제 가입하게 됐고요. 한국 정부도 이제 1991년 12월에 이제 이 조약에 이제 가입을 해서 이제 6차에 걸쳐서 이행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행 보고서 제출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아동 청소년의 인권 수준이 어떻게 돼요? 국제사회의 기준에 이제 적합하도록 여러 가지 권고를 받으면서 조금씩 청소년의 인권과 인권 교육에 대한 어떤 이제 정부 정책이 이제는 향상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에까지 이제 이루어져 오게 됐다라고 이제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약이 보장하는 어떤 권리의 향유 주체인 이 칠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18세 미만의 자로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림으로써 이제 칠드의 범위를 이제는 청소년까지 이제는 확장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국내적 이제 노력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 아동과 이 청소년을 보호와 시의 대상, 보호와 이 시의 보호와 시의 어떤 그런 그 대상으로 파악하지 않고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이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주체로서 이제 인정하겠다는 점입니다. 어떤 그런 청소년의 어떤 그런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서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종래의 아동 청소년의 인권에 포함되지 않았던 어떤 시민적 자유권, 그다음에 어떤 표현의 자유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양심, 어떤 그런 사상, 어떤 종교의 자유, 그다음에 어떤 평화적 어떤 집회의 자유, 그다음에 어떤 프라이버시, 그다음에 통신, 명예, 그다음에 어떤 신망의 보호, 그다음에 매스미디어 접근법 등 이러한 권리로서 인정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의 어떤 인권을 법적 행정적으로 보장할 것을 당사국가 국제사회의 어떤 법적 의무로서 규정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해서 각국의 어떤 진척 사항을 어떻게 돼요? 심사하도록 이런 한 점 등에서 이제 어떤 그런 발전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청소년의 어떤 그런 인권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여기에 대한 어떤 인권에 대한 기존의 어떤 논의는
청소년의 자율적 능력에 대한 이 신뢰와 인정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는 어떤 보호주의적 입장, 그다음에 해방론적 입장,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여기에는 조정적 자율론적 입장,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보호주의적 입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청소년을 미숙한 존재로 간주해서 이 부모를 비롯한 성인들에 의해서 학대나 유기, 그다음에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이 청소년을 위해서 성인들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 이 중요한 어떤 면에서 보면 관심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에 비해서 해방론적 입장은 뭐냐면, 자, 청소년을 자율적인 권리 행사의 능력을 갖춘 이 권리의 주체자로서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스스로 자율적 결정과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제는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권리는 청소년 스스로가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최선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보장받을 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청소년의 권리는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에게 가장 최선인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을 때가 가장 실현될 수 있는 그때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면 또 이제 우리가 이 어떤 두 가지 이 측면, 보호주의적 입장과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해방론적 입장, 이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판의 범주를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묶어서 이거를 이제 조정론적 자율론적, 즉 조정적 자율론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자,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최대한의 어떤 자율성 보장을 함께 중요시 이제는 여기서 한다는 점에서 앞에 두 입장을 절충하고 있는 이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입장에 따르면, 자, 청소년의 어떤 권리 주체이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 자율적 능력을 갖춘 존재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청소년의 자율적 판단은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 동시에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어떤 성장의 과정에 놓인 존재로서 일정한 정도의 어떤 양육과 보호를 요구할 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필요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필요가 아니라 권리라는 거죠. 필요가 아니라 권리라는 거죠. 권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장한다는 것은, 자, 적절한 양육과 보호가 주어지지 않을 때 사회와 국가에 어떻게 돼요? 이를 보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사회와 국가는 이러한 요구를 수행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인권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입장의 차이를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까지 어떤 그런 대립적인 측면을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여전히 어떤 면에서 보면 지속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입장의 청소년 인권론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의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가정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가정과 학교 등 어떤 그런 일상의 영역 곳곳에서 맺고 있는 이 성인들과의 관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우리 어떤 사회의 지배적인 관점은 뭐냐면, 자, 보호주의적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입장에서 강조하는 이 청소년을 위해서는 최상의 것을 제공해야 할 이 성인의 의무조차 게을리한 채 어떻게 돼요? 청소년에 대한 감독과 통제에만 주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청소년의 인권의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이러한 입장의 차이가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자, 그 어떤 면에서는 이 그 청소년은, 자, 신체적, 정식적으로 어떻게 돼요? 지속적인 이 성장 과정에 놓인 존재로서 일정한 정도의 양육과 보호를 요구할 이 권리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청소년은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어떤 그 성인들의 온정적 시혜와 보호의 대상으로만 파악했던 이 보호적 입장은 20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20세기 전까지만 해도 지배적인 영향을 이제 행사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이후에 이제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그 발전을 거치면서 청소년의 어떤 자율적 결정 능력에 대한 어떤 신뢰가 확대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은 어떻게 돼? 자기 결정권과 더 많은 어떤 권리를 인정하는 어떤 국제사회의 노력이 요구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라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자, 청소년은 이제 필요가 아니라 이 권리로서 주장된다는 점은 적절히 이 양육과 보호가 주어지지 않을 때 사회와 국가에서 이를 보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사회와 국가는 어떻게 돼요? 이러한 요구를 수행해야 할 이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양육과 보호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양육과 보호가 주어지지 않을 때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어디에다 국가와 사회는 이를 수용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청소년들은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성인들의 어떤 온정적 시혜와 보호의 대상으로만 파악했던 보호주의 입장은 20세기 이제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지배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후의 어떤 역사적 발전을 거치면서 어떻게 돼요? 청소년의 자율적 결정 능력에 대한 이제 신뢰가 확대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더 많은 권리를 인정하려는 국제사회의 어떤 노력이 이제는 확대해 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자율성을 신뢰하고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인식이 어떻게 돼요?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도 더 이상의 새로운 어떤 흐름과 요구를 이제는 무시해서는 안 될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청소년에게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그 자신들의 어떤 이런 권리를 행사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 자율적인 행사 관리의 어떤 주체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권리의 주체로서 이제는 존중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런 자율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이 개별 청소년의 어떤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이제는 조력해 주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자율적 능력이 뭐 있다 또는 없다는 식의 어떤 선언적 판단도 보호적 입장과 어떤 그런 해방론적 입장 가운데서 하나의 어떤 택이라는 것도 청소년 권리의 접근을 올바른 태도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의 어떤 자율적 행사 능력은 권리를 존중받고 그 권리의 주체로서 스스로 권리를 행사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형성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청소년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권리를 행사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 자율적인 권리 행사의 어떤 그 주체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능력 위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권리의 주체로서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어떤 존엄성과 관련된 가치 있는 경험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청소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어떤 자율적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개별 청소년의 어떤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를 고려해 적절하게 조력해 주는 것이 이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인권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유엔 아동 청소년 조약에 따른 인권의 이제 어떤 내용인데 그 이제 가정에서 인권의 그 유엔 어린이 청소년 그 권리 조약에서
이 생활 영역에서 인제 어디까지 해야 되는 어떤 권리 조항들이 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가정과 학교와 사회 요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는데 요거는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 영역 가정에서 권리의 어떤 조항인데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정에서는 이 생존과 발달을 확보할 권리를 여기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이 보호와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 부모로부터 보호와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아동에 대한 어떤 학대라든지 아동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어떤 방임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법 제 18조에 따라서 인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건 법조항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가 요런 사항들은 가정에서 우리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혹시라도 있겠지만 인제는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우리가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잘 인제 양육하는 것도 부모의 또 어떤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부모가 인제 여러 가지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녀를 인제 어떤 면에서는 인제 그 자녀의 출생을 통해서 인제 여러 가지 어떤 갈등 어떤 사회 불안,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인제 이혼을 하면서 또 새롭게 인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자녀를 양육해 가는 그 측면에서 인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인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요런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 자, 그다음에 청소년의 의사에 반해서 부모로부터 이 분리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이제 18세 미성년자를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18세, 19세 미성년자를 보는데 이때까지는 어떤 부모의 어떤 그런 책임, 의무, 그다음에 부모가 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무조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따라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이 자녀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자신에게 대해 불합리한 어떤 그런 것들이 온다 그러면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 그다음에 학대, 방임, 착취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당하게 된다 그러면 또 이런 어떤 그런 우리가 처벌의 목적이 아니고 처벌을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족이 없는 경우 어떻게 돼요? 국가로부터 보호와 원조를 받을 또한 권리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부모를 또 잃어서 부모를 또 잃고 어떤 면에서 홀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떤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이 어린아이들은 누구로부터? 국가로부터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권리도 있고 적정한 생활 수준을 또 누릴 권리도 있다. 그래서 사생활과 명예와 또한 어떤 보호를 받을 권리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또 어떤 차상위 계급 이런 것들에 대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계속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는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을 받을 권리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또 입학금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지금은 입학금들이 인제 내년부터 없어지지만 인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보장적이고 적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누릴 권리를 이제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생활과 명예를 보호받을 이런 권리를 또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학교입니다. 이제 가정에 의해서 학교에서는 자, 생존과 발달을 확보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자,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자, 모든 종류의 정보와 이 사상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떤 그런 어,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상의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어떤 종교의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특히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돼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아마 결사 및 어떤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우리가 보장할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근데 또 너무 이런 어떤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을 해줘야 됐더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죠. 특히 이제 뭐 최근에 보면은 어떤 그런 이제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또 대통령 뭐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대통령 직무실 그 주변에서 또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집회 자유는 있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또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어떤 보호를 받을 또 권리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서로가 보장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생활의 명예에 대한 어떤 자의적이고 위법적인 간섭과 비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무상교육을 비롯한 이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고요. 청소년의 존엄성과 조약의 정신에 위배되는 학교 교육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무상교육, 청소년들은 무상교육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 중,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제 이런 무상교육을 이제 지금 이제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어떤 존엄성, 그다음에 어떤 조약의 어떤 정신에 위배되는 이 학교 교육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으로 이러한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지만, 또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내가 어떻게 돼요?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또 권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외고라든지 뭐 자립형 뭐 어떤 고등학교 뭐 여러 가지 어떤 국제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통해서 더 많은 교육을 또 내가 돈을 내고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유엔 현장의 어떤 정신이 합치되는 이 교육을 받을 또 권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휴식과 여가,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도 보면은 뭐 이제 8시에 뭐 같은 08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공제 17시에 끝나야 되는데 뭐 자율학습까지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폐지되면서 자율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자율학습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 야간 자율학습, 뭐 야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 배웠고, 근데 우리 때는 뭐 이런 것들이 의무적으로만 다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누릴 이제 권리를 이제 휴식과 여가 뭐 이러한 권리를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이제 됐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모든 형태의 어떤 그런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과 청소년은 착취와 보호, 이제 착취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약의 원칙과 조약이 규정한 일단 청소년의 어떤 권리를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 조약의 원칙과 조약이 규정한 청소년에 관련 어떤 조약에 있는 그런 알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사회 그 어떤 그런 사회생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어떤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보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권의 조약을 보면은 우리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정부와 대중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자,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정부와 대중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휴식과 여가 및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습니까? 경제적 착취와 어떤 유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동에 의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만약에서 52시간을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40시간까지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그 어떤 그런 그 규약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제 노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규약들이 있고 또 협약도 있고 이런 정신에 이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마약이라든지 향정식성 약품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 청소년들 특히 이제 이 마약이라든지 이런 향정신성 약품으로부터 여기는 이제 보호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 주변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100m, 200m 선에서는 이런 어떤 유해 음식, 그다음에 유해성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모텔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그 육아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안 된다는 이제 어떤 법적 조항들이 돼 있고요. 자, 모든 형태의 어떤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유를 박탈할 경우에 이 고문과 사형,
비인간적 취급으로부터 보호될 권리, 그다음에 변호인의 원조를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이러한 사항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변호인들의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으면 국가적으로부터 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 형사 절차에 놓인 경우는 공정하고 어떻게 돼요? 신속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이 사회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또 권리도 있다. 그래서 이 유엔에서 아동 청소년 조약에 따른 어떤 인권의 내용에서 우리가 아까도 이제 가정,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런 그 역할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런 권리와 조항, 이 권리와 조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이 여기서 이제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이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위배된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제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또 지킴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권리를 보장해주고 청소년들이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에서 마음 놓고 이런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청소년들이 우리 미래의 어떤 그런 꿈이잖아요. 그런 청소년들이 이런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성장하는데 우리 국가나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잠시 우리가 휴식하고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